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 앞에 멈춘 검은 차를 보며 생각했지요. 사람 인생은 한 장의 사진으로도 뒤집히는구나. 사장님, 아직도 그때처럼 따뜻하시네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에 쥔 어묵 집게를 놓칠 뻔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잊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을 몽땅 끌어올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배신도 복수도 아니고 제가 내 이름을 남에게 맡겨버린 그 순간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 55입니다. 인천 구도심에서 살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습하고 골목은 낡았지요. 낡았다고 해서 삶까지 낡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는 데는 힘이 듭니다. 부모님은 제가 20살 되던 해에 사고로 떠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비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지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친척은 있었지만 가깝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밥 한 끼 대접해도 계산이 남는 표정들. 저는 결국 혼자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했지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김이 오른 냄비, 미끄러운 바닥, 손등에 튄 뜨거운 물. 그런 것들이 제 하루의 냄새였어요. 손이 갈라지면 반창고를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울 시간은 없었지요. 울면 일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격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됐어요. 속이 상해도 표정을 덜 쓰게 됐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단단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단단한 게 아니라 무너질 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 -1 터 -집. 그게 전부였지요. 그런데도 가끔은 이상한 욕심이 났습니다. 퇴근길에 불이 켜진 창문을 보면요. 그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집들이 부러웠어요. 그 무렵 제가 일하던 해장국집에 한 남자가 자주 왔습니다. 정확히는 자주가 아니라 늘이었지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계산할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고하십니다. 그 말이 별거 아닌데도 저는 매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수고한다고 말해준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오태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다고 했어요. 겉모습은 평범했지요. 다만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어느 날은 태성 씨가 밥을 다 먹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지요. 김연아 씨 퇴근하실 때 잠깐만 같이 걸어도 될까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낯설었어요. 누가 저를 기다린다는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묻자 태성 씨가 웃었어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의 있게요. 그냥요. 혼자 걷는 길이 좀 길어 보여서요. 그 말이 참 이상했지요. 길어 보인다는 말이요. 저는 늘 혼자 걸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길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퇴근길, 우리는 가게 앞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인천 바람은 습하게 얼굴에 달라붙고 골목 끝 슈퍼 간판은 깜빡거렸지요. 저는 속으로 여러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요. 기대는 늘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알아봤다. 그 느낌이었지요. 며칠 뒤 태성 씨가 또 말했습니다. 연아 씨는 밥을 드시고 나면 본인 밥그릇부터 치우시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습관이에요. 남에게 민폐 주는 게 싫어서요. 그때 태성 씨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폐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겠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평가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말투로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라는 말이 어울릴까 싶을 만큼 조용한 사이였지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태성 씨가 보내는 짧은 문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처럼 됐지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욕심을 꺼냈습니다. 가족, 내 편,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연아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제가 기대하면 또 무너질까 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태성 씨가 바로 묻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조르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크게 들어오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불을 켜고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요. 하지만 눈빛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으려는 눈빛. 그런데도 믿고 싶은 눈빛.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같이 살자는 말이 제 인생을 구해줄 줄도 무너뜨릴 줄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건 누군가의 외도보다도 누군가의 차가운 말보다도 내 이름이 빠진 계약서 한 장이 될 거라는 거요.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습했지요. 저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발 틀리지 말자. 하지만 인생은요. 자꾸 사람 마음을 믿게 만든 뒤에 가장 약한 곳부터 시험하더라고요. 태성 씨가 같이 살자라고 말한 뒤부터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조용했는데 마음속은 계속 웅웅거렸지요. 기대가 생기면 무서워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습한 바람이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작은 살림을 정리했지요. 태성 씨는 늘 말수가 많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어느 날 태성 씨가 식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연아 씨, 저 사실 숨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화낼 일이면 더 일찍 말했어야지요. 말씀하세요. 잠깐 숨을 고르던 태성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결혼 한 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있어요. 이름은 서진이고 24입니다. 말이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4이면 제가 새엄마가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순간 웃음도 화도 아닌 얼굴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겁이 났어요. 연아 씨가 돌아설까봐. 돌아설까봐요. 네. 연아 씨가 얼마나 혼자 버텨온 사람인지 알잖아요. 괜히 짐 얻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짐이라니요. 가족이 될 사람에게 아이가 짐이라는 표현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한대요?
좋게 보진 않을 겁니다. 전처가 나가고 난 뒤로 애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 마음을 닫은 게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성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태성 씨의 같이 살자는 말에 마음을 많이 줘버린 뒤였지요. 며칠 뒤 서진 씨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역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유리창에 흔들려 비쳤습니다. 저는 손에 쥔 가방끈을 몇 번이나 고쳐주었습니다. 서진 씨는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검은 코트, 정리된 머리, 표정은 담담했지요. 눈이 마주치자 먼저 고개를 까딱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뒤로 말이 끊겼습니다. 태성 씨가 대신 웃으며 말했지요. 서진아, 연아 씨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신대. 서진 씨가 제 앞에 놓인 물컵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래도, 아빠, 제가 원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한 건 그런 거 아니라는 말 속에 경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억지로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면 부서지니까요. 결혼 후 서진 씨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들러서 밥을 먹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지요. 그 말들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조금씩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역할을 정했습니다. 서진 씨에게는 천천히, 태성 씨에게는 단단하게, 내 감정은 조용히. 처음엔 호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진아라고 부르기가 조심스러웠고 서진 씨도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애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서진 씨, 불편하면 그냥 연아 씨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서진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전 그냥 아줌마라고 할게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조금 시렸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표시처럼 들렸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밥상에서 사소한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싱거워요. 전 엄마가 해주던 건 좀 더 진했는데. 아빠, 집에 이런 반찬 냄새 나면 좀 답답해. 태성 씨는 중간에서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지요. 저는 참고 물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어떤 게 더 편해요? 제가 다음엔. 서진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줌마. 제가요. 아줌마한테 뭘 부탁하면 그게 더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죄송한데 아직은요. 죄송하다는 말이 붙어 있지만 뜻은 단단했습니다. 아직은. 그 말이 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지요. 그날 밤 태성 씨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태성 씨, 이건 좀 너무 늦은 고백 아니었어요? 태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연아 씨도 알잖아요. 애가 예민해요. 예민한 걸 아는데도 왜 저를 그 안으로 그냥 들였어요. 연아 씨라면 감당할 줄 알았어요. 감당이요? 네. 연아 씨는 늘 강했으니까. 강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제 마음을 함부로 맡긴다는 거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서진 씨가 집에 오는 날엔 일부러 문을 열어두고 왔어요? 라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진 씨가 좋아한다던 반찬을 조금씩 바꿔도 보고 말투도 더 조심해 봤지요.
태성 씨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웃고 넘기면요. 저는 더 애매해져요. 당신이 먼저 기준을 세워줘야 해요. 태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여전히 아줌마였고 저는 여전히 집안 사람 같지만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서진 씨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태성 씨는 거래처 약속이 있다며 밖에 있었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서진 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약을 먹이려고 하니 서진 씨가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빠 불러요. 아빠는 지금 바로 오긴 어려워요. 제가 약부터. 아줌마가 뭘 알아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갈 무렵 서진 씨가 잠결에 제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확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앉았지요. 이건 기대하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괜히 묻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서진 씨가 한 숟갈 뜨고는 말했지요. 이건 괜찮네요. 그 괜찮네요가 제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올까 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해야 할 건 사랑받기가 아니라 버텨내기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버티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내가 또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 결국 나만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단단한 준비라는 걸요.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은 곧 부엌이 아니라 가게로 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진짜로 가진 것을 제 이름으로 붙잡기 위해서요. 서진 씨가 이건 괜찮네요 라고 말했던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얼어붙을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태성 씨 사업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전화가 자주 울렸고 태성 씨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숨부터 쉬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 집의 불안이 말이 되어버릴까 봐요. 그런데 불안은 말이 되기 전에도 냄새가 납니다. 냉장고 안이 빨리 비고 전기세 고지서가 쌓이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요. 저는 숫자에 예민한 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숫자를 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밤 태성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아 씨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얼마나요? 며칠 아니 한두 주? 그럼 월세는요? 일단 내가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라는 말이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확답이 아닌 말, 미루는 말, 그 사이에 무너지는 건 늘 제 쪽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진 씨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저는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서진 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와 식탁을 훑어봤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요? 태성 씨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움직였지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서진 씨는 제 쪽을 잠깐 보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바쁘잖아요. 가게라도 하세요.
가게요? 네. 아줌마 손맛 좋다면서요. 아빠가 말했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떠보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이 집을 살릴 방법이 뭔가. 태성 씨는 말을 돌렸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취업 준비는 어때? 뭐 그냥요. 근데 아빠, 돈은 괜찮아요? 요즘 분위기 이상한데. 괜찮아.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 서진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남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도망갈 구멍을 찾는 눈.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크게 들렸지요. 태성 씨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요. 제가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자 거품이 과하게 일었습니다. 태성 씨, 제가 부르자 태성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신 사업 많이 안 좋아요? 태성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지금 어디까지예요? 연아 씨,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하려고 물어요. 숫자를 알아야 움직이죠. 거래처 몇 군데가 끊겼어요. 대출은요? 있습니다. 얼마나요? 태성 씨의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연아 씨, 내가 해결할게요. 또 그 말입니다. 해결할게요. 말은 쉬운데 그 말이 저는 늘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주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전기세는 미납으로 넘어갔고 월세도 전화가 왔어요. 관리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아 씨, 이번 달만 어떻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무거워졌지요. 아무리 참고 버텨도 돈이 없으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숨 쉬는 소리까지 작아져요. 그날 저는 태성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장사 한번 해볼까요? 태성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연아 씨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태성 씨는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체면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를 진짜 걱정해서인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주말부터 시장을 돌았습니다. 인천 신포시장, 동인천 쪽 재래시장. 새벽엔 손끝이 얼었고 상인들 목소리는 쨍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한 단, 돼지고기 앞다리. 장사는 결국 원가 싸움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 끓이고 반찬 무치고 양념을 재고. 태성 씨가 말없이 옆에 서 있길래 제가 말했지요. 도와주실 거면 마늘 좀 까주세요. 태성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건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 스스로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나 혼자 하지 말자.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요. 제가 손을 움직일수록 태성 씨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도와준다기보다 죄책감처럼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서진 씨가 다시 왔을 때 부엌엔 반찬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했습니다. 와 냄새 세다. 저는 짧게 대답했지요. 반찬 만들고 있어요. 이걸 팔아요? 팔 생각이에요. 서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줌마, 그거에서 돈이 돼요? 그 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말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현실적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안 해보면 모르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진 씨가 툭 던졌습니다. 아빠가 그런 거 시키는 거면 좀 별로인데. 그 순간 태성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진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서진 씨,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살아야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서진 씨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 대신 시선을 돌렸지요. 그게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찬을 용기에 담아 라벨도 없이 정리했습니다. 라벨을 만들 돈도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대신 펜으로 작은 글씨를 썼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작게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연아. 제가 제 이름을 쓰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상했지요. 평생 내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왜 지금 와서 내 이름이 낯설까요? 며칠 뒤 저는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반찬 판매합니다. 국물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부엌 조명 아래에서 급하게 찍었고 손이 살짝 흔들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오더군요. 멸치볶음 얼마예요? 김치만 가능해요? 그 짧은 문자들이 제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현실과 같이 옵니다. 주문이 조금 늘자 필요한 것도 늘었습니다. 일회용 용기, 장갑, 가스비, 식재료.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려면 먼저 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태성 씨에게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해요. 태성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큰 돈 말고요. 용기랑 재료 며칠치만. 태성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지금은 당장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철판에 닿았지요. 그 차가움이 현실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가로등만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태성 씨는 방문을 닫고 자는 척을 했지요. 저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는 결국 내가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버티는 걸로 끝내지 말자.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반찬 종류, 원가, 판매가, 하루 목표 주문 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게를 열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결심처럼 보였지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가게라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니까요.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가족도, 관계도, 제 자존심도 더 깊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는 그냥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게 제일 잔인하지요.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습한 바람이 들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심이 다음 장에서 저를 시장과 부동산 그리고 계약서 앞까지 데려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던 것과 마주하게 되지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것, 사람을 믿는 마음. 새벽 공기가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어둔 가게를 열어야 한다라는 한 줄을 다시 읽었지요. 그 문장은 무모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게 뻔하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버텨보자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동네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전단을 찍어두고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보증금 낮은 데 없나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늘 벽이었지요.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숫자가 제 앞에서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당장 얻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집 반찬 판매부터 단단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작게 시작해 매출을 증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방식.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이었어요. 일단 발을 디디고 그 다음 발을 찾는 것. 동네 맘카페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도 최대한 깔끔하게 담아 올렸지요. 오늘 반찬 장조림, 멸치볶음, 겉절이, 국도 가능합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렸습니다. 혹시 배달되나요? 가는 셈 편인가요? 어머니가 드실 건데 맵지 않게 가능해요? 그 질문들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제 음식을 필요로 봐준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하나하나 답을 달았습니다. 짧게, 친절하게.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제 무기였지요.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시장 보고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정리하고 하루가 끝나면 팔과 어깨가 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만 버티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태성 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부엌에 서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은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가 마늘을 꺼내놓자 태성 씨가 조용히 손을 뻗더군요. 이건 어디까지 까야 해요? 끝까지요. 알겠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해결할게요 같은 허공의 말보다 알겠습니다라는 작은 행동이 더 믿음이 됐지요. 서진 씨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 부엌을 훑어보더니 냉장고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요즘 주문 많이 와요? 조금씩이요. 아빠가 도와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해요. 서진 씨는 그래요라고만 했지요. 늘 그렇듯 감정은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진 씨가 신발을 신다 말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아줌마, 그 용기 같은 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제가 그런 건 좀 빨라요. 저는 그 말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하면 또 다칠까 봐요. 그래서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서진 씨가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냥 바쁘잖아요. 그 말이 짧았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 말에는 아주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정말로 용기와 스티커를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내열이 돼요? 네. 국도 가능해요. 근데 이건 뚜껑이 좀 약해요. 그럼 이걸로 하자.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은 제가 넣을게요. 태성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아 씨 고맙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고마우면 같이 오래 가면 돼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조금씩 말이 생겼습니다. 큰 대화는 아니었어요. 대신 필요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지요. 작은 성과도 생겼습니다. 단지 경비실에 반찬 잘 먹었다는 쪽지가 붙었고 단골이 이번 주에도 같은 국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며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지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연아 씨 미안합니다. 뭐가요? 제가 너무 내가 해결한다는 말만 했어요. 정작 아무것도 못했는데. 태성 씨 손이 물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연아 씨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쉬우니까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우면 이제 같이 해요. 나 혼자만 버티게 하지 말고요. 태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 고개가 말보다 크게 보였어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집에 왔다가 제가 쌓아둔 주문 목록을 보더니 말했지요. 아줌마, 저희 회사 팀장님이 어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반찬 알아보던데요. 샘플로 조금 보내볼래요? 저는 놀라서 서진 씨를 봤습니다. 왜요? 서진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맛있다고 하면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저는 새 용기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김치도 장조림도 나물도. 뚜껑을 닫을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요. 이건 반찬이 아니라 제 다음 삶으로 가는 문 같았습니다. 샘플을 보낸 지 이틀 뒤 서진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이 주문할 거래요. 생신상 말고도 회사에서 단체로도 가능하냐고요. 저는 잠시 폰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지요. 기뻐서 울면 다시 불안해질까 봐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허공이 아니라 손끝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 씨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네. 그때 제가 좀 심했죠.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감정이 넘치면 서로 부담이 되니까요. 서진 씨가 계속 말했지요. 저도 엄마 얘기 나오면 예민해져요. 아줌마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서진 씨 마음. 나도 내 마음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서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도 돼요? 저는 그제서야 짧게 웃었습니다. 응,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집안을 밝게 했습니다. 큰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가능한 회복이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저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가게를 열어야 한다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지요. 내 이름으로 계약하자. 이 문장은 이제 결심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는 약속.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약속. 창밖의 가로등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내일 일정도 적었습니다. 부동산 재방문, 보증금 협상, 그리고 서진 씨가 말한 단체 주문 준비. 희망은 갑자기 오지 않더군요. 대신 조금씩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쌓였습니다. 그 쌓임이 저를 앞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장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걸요. 그 질문의 답이 저를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데려가게 될 겁니다. 제가 절대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인연과 함께요.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 용기를 쌓아두고 냄비 뚜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앞치마 끈을 조용히 묶었지요. 큰 간판도 없었습니다. 상가 1층, 작은 창. 하지만 그 작은 창이 제겐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았어요. 단체 주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맘카페 주문, 아파트 단지 주문,
그리고 서진 씨 회사 주문까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울리니 더는 집 부엌으로 감당이 안 됐지요. 그때 태성 씨가 처음으로 제 옆에 앉아 종이를 펴고 말했습니다. 연아 씨, 진짜 가게로 가야겠어요. 이 정도면 도망치지 말고 키워야 해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키우자. 그 말이 참 오래됐거든요. 누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가를 알아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여전히 높았고 권리금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범위를 찾았습니다. 신포시장과 동인천 사이. 유동은 많지 않지만 동네 단골이 붙으면 오래 갈 수 있는 자리였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는요. 손맛도 필요하지만 꾸준함이 더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함이라면 저는 자신이 있었지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태성 씨가 조용히 제 쪽으로 펜을 밀어주더군요. 연아 씨 이름으로 해요. 저는 펜을 들고도 멈췄습니다. 태성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주인이어야 해요. 내가 옆에 있을 뿐이지.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엇갈렸는지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연아. 이름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손으로 묶었구나. 그 느낌이 들었지요. 가게 준비는 동네 사람들의 손이 보태지며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들러 내가 간판 달아줄게라고 했고 단골 아주머니는 개업하면 꼭 갈게라며 김치를 한 통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도움들이 가슴에 쌓이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라 믿었던 삶이 사실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들이었지요. 개업 첫날 서진 씨가 예상보다 일찍 왔습니다. 검은 코트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머리도 묶었더군요.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연아오. 제가 뭐부터 하면 돼요? 그 한마디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호칭 하나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시간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지요. 저는 크게 감정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용기 정리해줘요. 그리고 전화 오면 주문 적어주고요. 네. 서진 씨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도 요란하게 미안하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서진 씨의 손은 계속 바빴습니다. 젊은 손이 빨랐고 저는 그걸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태성 씨도 가게에 자주 나왔습니다. 아침엔 배달, 낮엔 재료 운반, 저녁엔 설거지. 말없이 묵묵히 했지요. 그러다 하루는 손님이 몰린 뒤 가게 문을 닫고 우리가 셋이 잠깐 서 있었어요. 싱크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태성 씨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연아 씨,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서진 씨도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도요. 제가 제 마음을 당신한테 너무 쉽게 던졌어요. 미워할 사람을 찾으면 편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대답이 되지요. 제가 숨을 한번 고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완벽하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말에 서진 씨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우리는 큰 화해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그게 어른들의 회복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방식.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안정됐고 단골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 미역국 되죠? 사장님, 반찬은 여기서 사야 해. 그 말들이 제게는 상장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준 상장도 아닌데 제 삶이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진 씨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줌마 오늘 회사에서요. 제가 우리 집 가게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히 젓가락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요. 서진 씨가 작은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저 아팠을 때까지 말라고 말했는데 기억 안 한다고 해도 사실 기억해요. 저는 그제서야 서진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가끔 저는 예전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잃고 빈집에 혼자 앉아 숨소리만 들리던 그 밤. 그때의 저는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지요. 이제는 가게 문을 열면 누군가가 말합니다. 연아 사장님. 그 호칭이 제겐 가족만큼 따뜻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태성 씨는 요즘도 가끔 제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해.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버틴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게 한쪽에 작은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보지 않는 자리. 제가 혼자 볼 수 있는 자리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다. 이 말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에겐 평생을 걸어 얻은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흔히 복수가 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달랐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서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결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이 늘 순탄하진 않겠지요. 장사는 늘 변하고 사람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날이 오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가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저는 조용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작은 불빛만 있어도 됩니다. 그 불빛이 결국 길이 되어줄 테니까요.